손녀가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이 할미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예비 손주 사위란 총각은 훤칠한 얼굴에 말씨도 곱더군요.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잘하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총각의 어머니란 사람이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흙구덩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제가 정성껏 쌓은 보따리를 발로 걷어차고 제 머리 위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우리 손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미 애비도 없는 게 어디서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해? 제 손녀가 그 예비 신랑의 소매를 잡고 울며 매달렸어요.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총각이 제 손녀의 손을 뿌리치며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한이야,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없잖아. 이번만 너가 엄마한테 사과해. 바닥에 쏟아진 들기름이 제 손녀의 신발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내 손녀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것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8월의 햇볕이란 게 참 독합니다.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는 것 같은 뙤약볕 아래 저는 다 달아 챙이 너풀거리는 밀짚 모자를 눌러 쓰고 고추밭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를 한 움큼 따서 바구니에 넣을 때마다 허리춤이 뜨끈하게 저려왔어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허리띠 안쪽까지 젖어들었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에서 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보려 했지만 관절이 녹슨 경첩처럼 뻣뻣해서 금방 되지 않았어요. 옆고랑에서 고추를 따던 이웃집 복내 언니가 저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정순아, 좀 쉬어가며 해. 너 그러다 쓰러진다. 괜찮아, 언니. 이거 한 바구니만 더 채우면 오늘치 끝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또 고추를 땄습니다. 복내 언니 말 맞다나 쉬어가며 하면 좋겠지만 제 사정이 그리 한가롭질 못했어요. 고추 한 바구니가 도매상에 넘어가면 몇만 원이 됩니다. 그 몇만 원이 모이면 제 손녀 한이의 결혼 미천이 되는 거였습니다. 바구니를 이고 밭두렁을 걸어 나오는데 앞치마 안쪽에 묶어둔 낡은 전대, 지갑이 허벅지를 툭툭 쳤습니다. 흙이 베어 빛바랜 그 지갑을 저는 늘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열어보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빼곡히 접혀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푼돈이겠지만 고춧잎 사이에서 허리를 꺾고 무릎을 갈아가며 모은 제 피땀 같은 돈이었습니다. 반옆 평상에 앉아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전대 지갑 맨 안쪽 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어린 한이가 있었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검지를 감싸쥐고 이가 빠진 앞니 사이로 까르르 웃고 있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 그 아이가 시집을 간답니다. 내 강아지, 이제 시집을 간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사진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는데 고추물이 든 제 손가락이 한이의 볼 위에 빨간 자국을 남겼어요. 얼른 앞치마로 닦아냈지만 자국은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배인 걱정처럼 말이지요. 한이는 3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고로 모두 떠나버린 날 장례식장에서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던 그 작은 손을 저는 평생 놓지 않았어요. 남들 다 매는 비싼 가방 하나 못 사준 할미 밑에서 그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복내 언니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한이 결혼한다며? 서울서 카페 한다는 그 손녀? 응, 소개시켜준다고 한번 올라오래. 은행에서 일하는 반듯한 총각이라더라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복내 언니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 고생 이야기는 쏙 빠지고 하니 자랑만 줄줄이 나왔어요. 우리 한이가 얼마나 착한디. 할미 고생시키기 싫다고 혼자서 카페 일궈낸 아이요. 복내 언니가 씩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몸이 재산이요. 저는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몸이 재산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겐 한이가 재산이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울 갈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오시라고 해봐야 몇 벌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남색 저고리와 검은 통바지를 꺼내 마당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풀을 먹여 다림질까지 하고 싶었지만 다리미가 언제적 것인지 코드를 꽂아도 불이 잘 안 들어왔어요. 결국 젖은 수건 위에 옷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주름을 폈습니다. 한이야, 이 할미가 뼈가 으스러져도 우리 강아지 뒷배는 되어줘야지.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도라지를 캐놓은 것도 들기름 병을 따로 싼 것도 다 제 마음이었어요. 도매상에 넘기면 돈이 될 것들을 손녀한테 가져가려고 따로 빼두었으니 장사꾼 치고는 믿지는 셈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묶고 나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시골 밤하늘 아래 제 마음속에는 근심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우리 한이 짝꿍은 어떤 사람일까? 그저 우리의 귀한 줄만 알면 바랄 게 없는데 시댁이란 곳이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라고 시골 할미 밑에서 컸다고 무시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 밤마다 잠을 설쳤었어요. 그래도 한이가 좋다는 사람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깍쟁이라던디 이 할미가 가서 기죽으면 안 되겠지? 저는 빨랫줄에서 남색 저고리를 걷어들이며 혼자 킥킥 웃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주름투성이의 손등은 흙물이 배어 있었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또랑또랑했어요. 돈이야 아끼면 되는 것이고 흙이 밥 먹여주는 세상에서 기죽을 일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보따리 끈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이고 전대 지갑을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내 새끼 얼굴을 볼 생각에 무릎이 쑤시는 것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도 다 잊혔어요. 이 할미의 전 재산은 저 보따리 하나와 품속 전대 지갑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은 그 어떤 부잣집 예물보다 무겁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추를 말리느라 종일 마당을 오가다 보니 어느새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골집 기와 위에 곱게 내려앉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성기게 들려왔어요. 저는 팻마루에 걸터 앉아 허리를 쭉 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쓴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마당 한가득 널어놓은 빨간 고추를 바라보니 뿌듯한 마음이 고단함을 덮었습니다. 그때 품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 한이었습니다. 할머니, 나한이. 오메,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여, 이 시간에. 할머니, 이번 주말에 올라올 수 있지? 재민 씨한테 할머니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이가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도 설레었는데 이제 직접 만나보라니 진짜 결혼이 코앞에 온 것만 같았어요. 저는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려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가고 말고. 할미가 달려가야지. 근데 할머니, 하나만 약속해줘. 한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평소에 까르르 웃으며 말하던 아이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니 저도 모르게 귀를 바짝 세웠어요. 올라올 때 비싼 거 사오지 마. 진짜 아무것도 사오지 마. 그냥 할머니 몸만 오면 돼. 응? 저는 속으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또 제 걱정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할미가 떼약볕에서 벌어모은 돈인 줄 아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저러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 강아지. 내 돈 아껴서 너 잘 살면 그게 남는 거지. 그리고 할머니, 옷도 그냥 편한 거 입고 와. 재민 씨네 집안이 좀 엄격해서 그래.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와야 해. 수수하게.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재민이라는 총각이 검소한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 한이가 할미한테 미리 귀띔을 해주는 거라고요. 도시 사람들은 겉모습에 민감하다고 하니 시골 할미가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가면 오히려 어색할 테니까 그러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수수한 게 최고지. 사람이 거칠애가 뭐가 중요하겠냐? 응, 맞아. 할머니 그 마음 그대로만 와줘. 꾸미거나 과하게 준비하지 말고 편하게 와. 한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순전히 할미 지갑을 걱정하는 효심이라고만 여겼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그때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박히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에 쌓아둔 고추더미에서 매콤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꺼내 다듬어 놓은 깔끔한 외출복이 걸려 있었어요. 손으로 옷감을 쓸어보니 여기저기 보풀이 일어 있었지만 깨끗하기는 했습니다. 한이가 수수하게 오라고 했으니 이 정도면 딱 맞겠다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흙물 베인 손이 거울에 비쳤어요. 곱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얼굴로 평생 흙을 만지고 이 손으로 한이를 키웠으니까요. 알았다. 우리 강아지 원하는 대로 하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다시 걸었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있던 구두를 꺼내보았어요. 남편 제삿날에나 꺼내 신던 것이라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걸레로 꼼꼼히 닦아내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건너가 내일 들고 갈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접 캔 도라지며 말린 고추, 참기름에 들기름까지. 비싼 거 사오지 말라던 한이의 말이 떠올랐지만 이건 산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기른 거니까 괜찮겠지 싶었어요. 마루로 다시 나와 앉으니 밤 공기가 서늘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내일이면 도시로 올라가서 한이의 짝꿍이 될 사람을 만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어요. 도시 사람들 눈에 이 시골 할미가 어떻게 보일까? 흙 묻은 손을 내밀면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이가 좋다는 사람이니 분명 속이 깊은 총각일 거라고, 겉모습 따위로 사람을 재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우리 한이가 바보가 아닌데 사람 하나 못 고르겠습니까? 품속에서 전대 지갑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낡은 가죽에 베인 흙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이 안에 든 돈이 도시 사람 눈에는 우스운 액수일지 모르지만 한 장 한 장에 제 뼈마디가 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아까 전화 끝에 한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내일 눈이 퉁퉁 부어서 가는데 하니 앞에서 볼품없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저는 전대 지갑을 품에 다시 넣고 마루 위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시골집 처마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이 까맣고 깊었어요. 내일 만날 그 총각이 부디 우리 한이의 귀한 줄만 알아주기를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번화가에서 한 블록쯤 들어선 골목은 뜻밖의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걷는데 보따리가 어찌나 무거운지 한 발짝 뗄 때마다 어깨가 쑥쑥 내려앉았어요. 시골에서 새벽 버스를 타고 올라온 터라 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지만 한이를 볼 생각에 발걸음은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보따리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지만 아프다는 생각보다 이걸 받아들 한이의 표정이 먼저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났어요. 골목 끝에 다다르니 5층짜리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벽돌 외벽에 초록색 덩굴이 타고 올라가 있었고 1층의 넓은 통유리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나뭇잎 모양 장식과 함께 카페 정이라는 글씨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골목 안에 이렇게 예쁜 가게가 있다니 우리 한이 안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어요. 유리창 너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서 한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손으로 행주를 돌리다가 곧바로 커피 머신 앞으로 가더니 능숙한 솜씨로 컵에 커피를 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기만 하던 꼬마가 저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대견한 마음과 짠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모 없이 할미 밑에서 자랐다고 누가 뭐랄까봐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딸랑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선반마다 놓여 있고 창가 자리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당에 비하면 손바닥만 한 공간이었지만 구석구석에 한이의 손길이 닿은 게 느껴지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할머니, 테이블을 닦던 한이가 고개를 들더니 행주를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앞치마 자락이 펄럭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에 풍덩 안겼어요. 커피 향이 밴 한이의 머리카락이 제 코끝에 닿았습니다. 시골에서 풍기던 풀냄새 대신 볶은 원두 냄새가 났지만 제품에 파고드는 그 감촉은 3살 때나 27인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할머니,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다 들고 왔어? 빈손으로 오라니까. 한이가 보따리를 받아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다 너가 좋아하는 것들만 챙겼다. 도라지에 들기름에 고춧가루도 좀 넣었어. 이거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아, 할머니 진짜. 몸만 오라고 했잖아. 한이가 입을 삐죽거렸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카페 구석 선반 위에 소중히 올려두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들기름 병이 기울까봐 수건을 받쳐 세워놓고 도라지 봉지는 서늘한 그늘 쪽으로 밀어두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쌓은 보잘것없는 먹거리를 저렇게 아껴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이가 직접 쓴 듯한 손글씨로 정성을 담아 진심을 전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이름이 카페정이라 혹시나 싶어 물었더니 한이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름 정순이의 정자에서 따왔어. 가슴이 뜨끈해지면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이름을 가게에 걸어놓고 매일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니요. 부모 없이 할미 손에서 자란 게 부끄러울 법도 한데 오히려 제 이름을 간판에 새겨넣다니 가슴이 벅차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창 밖으로 건너편 은행지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바로 길 건너에 은행이 있으니 이것저것 편리하겠다 싶은 생각이 스쳤어요. 여기 카페 참 예쁘네. 우리 사장님 멋지다. 일찍 와봤어야 하는데 이제야 와봤네.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하니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할머니, 내가 무슨,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 겸손한 대답이 오히려 더 대견했어요. 이 예쁜 가게를 혼자 힘으로 꾸려가는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짠했습니다. 한이가 제 자리로 안내해주며 커피 한 잔을 내려왔어요. 잔을 받아들자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쓴맛 뒤에 고소한 맛이 은근히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보리차만 마시던 입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한이가 내려준 거라서 그런지 마음만은 달콤했습니다. 한이는 제가 앉은 자리 옆 테이블도 다시 한번 닦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영업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이 쓰고 간 컵을 수거하고 진열장 안에 디저트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까지 꼼꼼히 쓸어내는 모습이 여간 부지런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밭일을 거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제 가게를 돌보고 있다니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재민 씨는 곧 올 거야.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한이가 시계를 슬쩍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한이를 보며 풀어졌던 긴장이 다시 실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보따리를 올려둔 선반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도라지와 들기름 병이 나란히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가 보면 시골 할미가 가져온 투박한 먹거리에 불과하겠지만 저 안에는 뙤약볕 아래 꺾인 허리와 무릎 수심 그리고 손녀를 향한 제 온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노을빛으로 따뜻하게 물들었고 한이는 다시 앞치마 매무새를 고치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누가 봐도 반할 만한 아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곧 올 그 사람이 부디 우리 한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기를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조용히 바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카페 문에 마감 팻말이 걸렸습니다. 한이가 조명을 은은한 것으로 바꾸고 테이블 위에 작은 꽃병까지 올려놓으니 카페 안이 한결 아늑해졌어요.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 재민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이가 제 손을 꼭 쥐어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두근거리던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한이가 고른 사람인데 괜한 걱정은 접어두자 싶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리며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든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게 첫눈에 봐도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이와 교제하고 있는 박재민입니다. 재민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저는 벌써 입이 벌어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총각이 참 훤칠하네.
우리 한이랑 잘 어울려. 재민이 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손등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흙물이 베어 거칠어진 피부와 갈라진 손톱을 본 것이겠지요. 재민의 눈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거의 동시에 환한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워낙 찰나여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재민이 내민 쇼핑백 안에는 홍삼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포장이 꽤 번듯한 걸 보니 싼 물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신 손을 내저었지만 재민이 정중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첫 인사에 빈손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편하게 받아주세요. 싹싹한 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이가 재민의 팔을 살짝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니 참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아까 선반에 올려둔 보따리에서 도라지와 들기름 병을 꺼냈어요. 시골 거라 투박해도 맛은 좋을 거요. 좀 들어봐. 도라지는 내가 직접 캔 거고 들기름은 오래 짠 거라 고소해. 재민이 봉지를 받아들었는데 손끝에 묻은 흙가루를 보더니 살짝 움찔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정성 어린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은행에서 일한다니 역시 한이가 말한 대로 반듯한 직장을 다니는 총각이었어요. 저는 더 마음이 놓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은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겨? 자산관리 쪽을 맡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재산을 운용하는 일이에요. 저는 남의 돈을 맡아 불려주는 일이라면 꽤 믿음직한 직업이구나 싶었어요. 재민이 말을 이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농사일이 많으세요? 그럼 고추에 도라지에 들깨에 쉴 틈이 없지. 올해는 고추가 잘 돼서 그나마 괜찮았어.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그냥 어른한테 드리는 예의 차린 안부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집안 형편을 가늠하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저는 이 싹싹한 총각이 할미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고마웠을 뿐이었습니다. 한이가 효녀잖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이가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절로 싱글벙글했어요. 셋이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민이 언제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신혼집은 어디쯤 알아보는 게 좋을지 같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재민은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답했고 한이는 중간중간 제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가 그저 보기 좋았어요. 결혼식은 크게 안 해도 돼. 둘이 마음만 맞으면 그게 최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재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반듯했어요. 첫인상은 합격이었습니다. 말씨도 고우고 우리 한이를 아껴주는 게 눈에 보이니 이만하면 됐다 싶었어요. 재민이 제 손을 다시 잡으며 인사를 했을 때 그 손길이 아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만 손끝이 차가운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대개 그런 거라고 스스로 납득했어요. 카페를 나서는 재민의 뒷모습을 보며 한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재민 씨 어때? 괜찮은 총각이네. 우리 한이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한이가 안심한 듯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이가 부모 없이 자랐다고 얕잡아 볼까봐 그리도 걱정했는데 저렇게 싹싹하게 구는 총각이라니 조상님이 도우신 모양이었어요. 저 총각이 우리 한이 평생 웃게만 해준다면 이 할미가 가진 거 다 줘도 하나 아깝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재민이가 나간 뒤 저와 한이는 카페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 도라지를 정리하고 저는 남은 커피를 홀짝이며 아까 재민의 인상을 곱씹고 있었어요. 반듯한 총각이라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앞 골목에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는 게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가 내렸어요. 머리카락을 높이 올려 묶고 선글라스를 이마 위에 걸친 채 카페 쪽을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테이블을 정리하던 손이 멈추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한이의 시선을 따라갔는데 그 여자가 이미 카페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쾅! 문이 거칠게 열리며 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까 재민이 들어올 때의 딸랑 소리와는 전혀 다른 부딪히듯 험한 소리였어요. 여자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어우, 무슨 냄새야. 어디서 흙구덩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아무리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왔어도 평생 흙을 만진 사람 몸에는 제가 모르는 냄새가 배어 있는 건가 싶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여자의 시선이 카페 안을 훑다가 저에게 와서 멈추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화려한 귀걸이가 찰랑거리고 손목에는 묵직한 금팔찌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 풍기는 것은 사람을 깔아뭉개는 도끼뿐이었어요. 재민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의 고함이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재민의 어머니라는 것을. 방금 전까지 웃으며 인사하고 나간 그 총각의 어머니가 지금 이 카페에 폭풍처럼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한이가 그토록 좋은 분이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눈앞에서 이렇게 도끼를 뿜어내고 있다니 믿기가 어려웠어요. 마침 무언가를 두고 갔는지 카페로 되돌아오던 재민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본 재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한이 씨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중이었어요. 인사? 내가 너한테 이런 데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영심이라 불리는 그 여자는 아들의 말 따위는 귀에 담지도 않은 채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테이블 모서리를 짚고 겨우 몸을 세웠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시어머니 되실 분이신가 보네. 어서 오셔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비 사돈이라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야 할 뿐이니까요. 저는 최대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시어머니야? 입 조심해, 노인네야. 그 한마디가 귀를 파고들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노인네.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영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둔 제 보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저게 뭐야? 어디서 저런 총구석 보따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난리야. 카페에서 이런 냄새가 나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 제가 새벽부터 챙긴 도라지와 들기름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 모은 것들이 그 여자 입에서는 그저 냄새나는 총구석 보따리에 불과했습니다. 한이가 아까 그 보따리를 보물처럼 소중히 올려두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슴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한이가 제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이분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예요.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영심은 한이를 쏘아보더니 턱을 치켜들었어요. 부모님? 부모가 있긴 있는 거야? 그 말에 한이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턱이 떨리는 건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보호해주고 싶은 아이가 바로 제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 손이 먼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내 못난 행색 때문에 이 아이 앞길을 막는 건 아닌가? 흙 냄새가 배인 이 옷, 갈라진 이 손톱, 구부정한 이 허리가 우리 한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손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하고 아늑하던 이곳이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한이가 예쁘게 올려둔 꽃병 옆으로 그 여자의 금팔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이의 떨리는 눈동자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재민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다리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한이의 예비 시어머니 영심은 의자에 앉을 생각도 없는 듯 카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굽 높은 구두 뒤축이 바닥을 딱딱 찍을 때마다 카페 안에 메마른 소리가 울렸어요. 그 여자의 시선이 한이에게로 옮겨가더니 앞치마를 두른 한이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래서 너가 우리 아들한테 붙은 그 여자애야? 영심의 손가락이 한이의 앞치마를 가리켰어요. 마치 더러운 걸 집어내듯 손끝을 세우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커피나 따르는 애가 우리 재민이한테 뭘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이딴 구석에서 커피나 파는 게 무슨 직업이라고.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 영심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벽에 걸린 액자, 선반 위의 소품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마치 벌레를 살피듯 눈을 가늘게 뜨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서서 커피 타줘봐야 한 달에 얼마나 되겠어. 우리 재민이 한 달 월급이면 이런 가게 10개도 차리겠다. 한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 한 분 한 분. 자부심? 하? 영심의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쨍하게 갈랐습니다.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을 베는 웃음이었어요. 애미 애비도 없는 게 어디서 근본 없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해? 고아. 그 한마디가 모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모 없는 게 이 아이 잘못입니까? 3살에 엄마 아빠를 잃은 게 이 아이가 선택한 일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말 좀 가려 하셔요. 우리 아니,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부끄럽지 않게 바르고 성실하게 키운 아이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영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항변이었어요.
한이를 지켜주려면 이 정도는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심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어요. 금이야 옥이야? 흙먼지 속에서 굴린 게 금이야 옥이야? 웃기지 마세요. 영심의 시선이 제 손으로 내려왔습니다. 흙물이 베어 거칠어진 손등과 갈라진 손톱을 뚫어져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손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손이야, 짐승발이야. 이런 수준으로 우리 집안에 끼려고. 수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평생 흙을 만져 거칠어진 손이 한이를 업고 달래고 밥 먹이던 이 손이 그 여자 눈에는 짐승의 발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이 손으로 한이의 열을 재고 이 손으로 학교 앞까지 손녀를 데려다 주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 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 여자 앞에서 또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손을 감추는 제 모습이 스스로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영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재민 쪽으로 돌아서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어요. 재민아, 너 정신 차려. 은행에서 잘 나가는 내가 이런 천한 집안 애랑 엮이면 앞길이 어떻게 되겠냐? 너 그거 알아? 너 상사들이 사돈 집안 보는 거.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가 사돈이라고 소문나면 너 은행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영심은 재민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야. 너 같은 배경이면 더 잘난 딸도 만날 수 있어. 근데 이런 하잘것없는 데서 인생을 낭비하겠다고? 재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제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그 반듯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의 기세에 짓눌려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어요. 한이가 재민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빛으로 호소했지만 재민은 한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할머니 계시잖아요. 한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이가 제 쪽으로 와서 제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떨림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지만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심은 한이의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턱을 치켜들었어요. 울긴 뭘 울어. 울면 뭐가 달라져? 울어서 집안이 바뀌냐, 부모가 생기냐? 됐어.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안 해. 재민아, 당장 일어나. 우리 가자. 저는 한이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여자한테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평생 흙을 만졌으면 만졌지 남의 자식 근본을 함부로 들먹이는 저런 입을 가진 적은 없다고 돈 앞에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저런 사람이야말로 근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한이가 이 총각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할미인 제가 여기서 맞서 싸우는 게 오히려 한이 앞길에 독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참으면, 제가 한 번 더 삼키면 혹시 저 여자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 한 가닥 희망에 매달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이의 손에서 전해오는 떨림이 제 팔뚝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어요. 제 손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참을 수 없이 비참했어요. 영심이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마지막으로 제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됐어. 보아하니 말이 통할 수준이 아니네. 재민아, 가자니까.
영심이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재민을 재촉했어요.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 번도 한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뒤를 따라 카페 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저는 한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영심이 카페 문을 나서려는 순간 한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놓고 재민 쪽으로 달려가더니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재민 씨, 뭐라고 말 좀 해줘요. 어머님께 우리 결혼 말씀 다 드렸다고 했었잖아요. 한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떨리며 퍼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거 보고만 있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이가 재민의 소매를 잡고 있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함이 한이의 눈빛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이 총각이 우리 한이 손을 잡아주기를.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기도하듯 바라보았어요. 아까 첫 만남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아주던 그 총각입니다. 한이가 할머니 효녀라며 제가 더 잘하겠다며 진지하게 말하던 총각이에요. 그때의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한이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저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재민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영심이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커피 머신의 희미한 웅웅거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이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한쪽 손으로 한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새끼손가락부터 약지, 중지. 한이의 손이 소매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한이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잖아.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 부르며 웃던 그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온 겁니까?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집안도 맞아야 하고 환경도 비슷해야 오래 가는 거야. 나도 너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재민 씨, 나한테 지금 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현실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 내 편이어줬으면 했어. 어머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당신이면 좋겠다고 그것뿐이었어. 한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한이가 두 손으로 재민의 팔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매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제발 이 총각아. 제발 우리 한이 손을 놓지 마라. 재민은 한이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벽으로, 바닥으로, 천장으로 떠돌았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야, 우리 엄마 기분 좀 맞춰드려. 고집 피우지 말고 사과드려. 사과.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과를 하라고요? 우리 한이가요? 대체 뭘 잘못했다고 부모 없이 자란 게 잘못이라고 시골 할미를 둔 게 죄라고 이 아이한테 사과를 시키는 겁니까? 이 총각이 아까 제 손을 잡으며 보여준 그 미소가, 그 예의 바른 인사가 전부 다 가식이었단 말입니까? 재민 씨,
당신 어떻게 이래? 우리 할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이의 절규가 카페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한이의 손이 재민의 팔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어요. 재민은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이가 그 자리에 선 채 멍하니 재민의 등을 바라보는데 그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총각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으면 저렇게까지 매달렸겠습니까? 영심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재민아. 원래 남자는 이성적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돌아서서 카페 안을 다시 한번 훑더니 선반 위에 올려둔 제 보따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이딴 흙냄새 나는 거 치워. 어디서 이런 구질구질한 걸 가져와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 영심의 구두 끝이 보따리를 걷어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묶여있던 보자기가 풀리면서 도라지 봉지가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말린 고추 한 줌이 타일 위에 흩뿌려졌고 들기름 병이 선반 모서리에 부딪혀 뚜껑이 열리더니 기름이 주르륵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노란 기름이 타일 틈새를 따라 천천히 번져가며 한이의 신발 코까지 흘러들었어요. 영심은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를 구두로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뿌리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짧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습니다. 한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도라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에 젖은 손으로 도라지 뿌리를 하나하나 집어 올리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흔들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으스러진 도라지 조각까지 손바닥에 모으는 한이의 모습이 저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 도라지는 제가 새벽에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 캔 것이었어요. 돌틈에 박힌 뿌리를 호미로 파내다 손가락이 까져 피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니까 손녀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으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한 뿌리 한 뿌리 정성껏 캤던 것이었어요. 그 정성이 지금 기름 범벅이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기름 묻은 손으로 도라지를 품에 안으며 흐느끼는 모습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 도라지를 줍는 한이 옆으로 가서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름이 무릎에 스며들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한이의 떨리는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제 손이 기름에 젖은 한이의 손과 겹쳐졌어요. 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기름이 뒤섞인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눌러놓았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괜히 불러서. 한이가 겨우 내뱉은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미안할 거 없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이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켰어요. 재수 없어, 진짜. 영심이 혀를 차며 카페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에 놓여있던 작은 소금통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제가 서 있는 쪽을 향해 뿌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소금 가루가 공중에서 흩뿌려지며 제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제 뺨을 스치고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머리카락 사이에도 소금이 뿌옇게 앉았습니다. 에잇, 재수 없는 것들. 다시는 우리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소금이라도 뿌려야 이 냄새가 빠질 거 아냐. 영심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서서 소금을 맞았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이가 제 앞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한이의 어깨를 살짝 밀어 뒤로 보냈어요. 이건 제가 맞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한이한테는 한 알도 닿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소금이 멈추고 나서 영심은 빈 소금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통이 타일 위에서 뒹굴뒹굴 굴러가 제 발 앞에 멈추었어요. 영심은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뒤 소독이라도 하듯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아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영심은 재민의 팔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이것들아. 분수를 알아야지. 종이 쨍그랑 울리며 문이 닫혔습니다. 카페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기름 냄새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한이의 흐느낌만이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기름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옆에 으스러진 도라지 뿌리와 깨진 고춧가루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에 젖어 반질반질해진 뿌리들이 타일 위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이의 신발에 묻은 들기름이 불빛에 번들거렸습니다. 제가 새벽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정성이 한이가 설레며 기다렸을 그 마음이 저렇게 바닥에 짓밟혀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소금을 털어내지 않은 채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카페 문 너머로 영심의 외제차 후미등이 멀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그 빨간 불빛을 바라보는 제 눈에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이 또렷해졌어요. 아까까지 흐릿하고 어지럽던 시야가 마치 안개가 거치듯 선명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조용하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무릎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저를 주눅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초라한 행색, 거친 손, 흙냄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손으로, 이 흙냄새 나는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이가 제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이야, 괜찮다.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떨림은 사라지고 평평하고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아이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제가 평소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품속 깊숙이 넣어둔 전대 지갑이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흙 냄새가 배인 낡은 가죽. 그 안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만 들어 있었지만 제가 가진 진짜 힘은 저 지갑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소금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페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 할미를 만만하게 봤구나. 저는 옷에 묻은 소금을 털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작고 글씨도 흐릿했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이 전화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눌러 이름 하나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김상규 지점장. 나 박정순이야.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이웃과 농담할 때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카페 정으로 올 수 있나? 내가 있는데 알지?
빨리 와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폴더를 접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에 작게 울렸어요. 마침 영심과 재민은 아직 카페 앞 골목에 있었습니다. 영심이 차 문을 열다 말고 무언가를 빠뜨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셔요. 가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서. 영심이 돌아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조금만 기다리셔요. 금방 끝납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는지 영심은 차문에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재민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카페 쪽으로 걸어왔어요. 할머니, 더 이상 뭘 어쩌시려고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재민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가슴속에 불길이 한 번 더 치솟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페 안으로 되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심과 재민이 어이없다는 듯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심은 서서 시계를 흘겨보며 혀를 찾고 재민은 문 옆에 팔짱을 낀 채 기대어 섰습니다. 대체 누구를 부른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른 거야? 영심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경찰 불러봤자 소용없어. 내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재민이 코웃음을 치며 하니 쪽을 힐끔 보았어요. 할머니가 아까 전화하면서 김상규 지점장이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 은행 지점장 이름이랑 같은 건 그냥 우연이겠지? 재민은 자기 말에 자기가 웃었습니다. 시골 농사 짓는 할머니가 자기 직장 상사를 알 리가 없다는 확신이 그 웃음 속에 들어 있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좀 흥분하신 것 같다. 아무데나 전화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갈게. 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서 제 어깨의 소금을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어요. 한이도 제가 어디에 전화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할머니가 전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전화하는 걸 보고 무언가 달라졌다는 건 느꼈겠지요.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넥타이를 고쳐 매며 뛰어오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은퇴 안경,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카페 안을 훑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소금이 묻은 제 어깨, 기름이 젖은 무릎, 바닥에 흩어진 도라지를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제 앞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 남자는 카페 바닥에 널브러진 도라지와 깨진 들기름 병, 그리고 여기저기 흩뿌려진 소금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심과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군지 재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점장님? 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노인네를 아세요? 김상규 지점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은행에서 부하 직원들 앞에 서면 한마디로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는 그 지점장의 눈빛이었어요. 이 자식아. 지점장의 호통이 카페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노인네래? 이분이 누군지 알기나 해? 우리 은행 최고 고객이신 박정순 회장님이셔. 회장님. 그 세 글자가 카페 안의 공기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영심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비웃음기 가득하던 입꼬리가 경직되면서 눈이 커졌습니다. 재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문틀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뭐라고요? 재민의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럴 리가. 이 할머니가. 지점장이 재민 앞으로 성큼 다가갔어요.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민 대리,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분이 우리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분이셔. 너가 감히 노인네라고 했어? 지점장이 재민의 멱살 잡기 직전의 기세로 으르렁거렸어요. 은행에서 실적 꼴찌를 다그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재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이름이었을 거예요.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고객이라면 그게 어떤 수준의 자산가인지 자산관리 업무를 하는 재민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점 전체의 실적을 좌우하고도 남을 규모의 자산. 그걸 가진 사람이 지금 소금 묻은 옷을 입고 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재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아까까지의 우월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포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다리를 꼬지도 팔짱을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꼿꼿했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김 지점장. 제가 입을 열자 지점장이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총각이 자네 지점 대리라며? 그렇습니다, 회장님. 저는 천천히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아까 제 손을 잡고 효도하겠다며 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리 없어서야 돈 관리는 어떻게 맡기나. 남의 할머니한테 사과를 시키는 직원을 두고 있으면 내가 자네 지점을 어찌 믿겠어. 지점장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이 무식해서 눈이 있어도 분별을 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영심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입을 벌렸어요. 아까까지 도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마치 그 가방이라도 잡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농사짓는 노인네였잖아. 영심의 중얼거림이 카페 안에 허무하게 흘러갔어요. 금팔찌를 찬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손으로 소금을 움켜쥐고 제 머리 위에 뿌렸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저는 영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이 여자가 제 보따리를 걷어차며 흙구덩이 냄새라고 했던 그 입이, 소금을 뿌리며 분수를 알라고 했던 그 입이 지금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놀라셨어요? 저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닌 담담하고 평평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나 그냥 농사짓는 노인네 맞아요. 흙 만지고 고추 따고 도라지 캐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아셨나 보네. 다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심의 눈과 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그 흙에서 나온 게 얼마나 무거운지는 사모님이 아까 뿌린 소금 무게로는 감당이 안 될 거요.
카페 안이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재민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영심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이가 제 옆에 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아까까지 울고 있던 한이의 눈에서 저는 처음 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움도 슬픔도 아닌 할머니에 대한 깊고 단단한 신뢰의 빛이었어요. 저는 한이의 손을 잡아주며 다시 영심과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눈이 제대로 떠지는 모양이었어요. 내가 흙 묻은 전대 지갑이나 세고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겠지요. 이 총각이 관리한다는 그 부잣집 돈, 그 위에 제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아는 겁니까? 한이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낸 대가가 얼마나 실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벌벌 떠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이런 것들한테 내 한이를 맡기려 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 한심했어요. 재민이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재민의 말을 끊었어요. 몰랐다고? 그래, 몰랐겠지.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겠냐. 재민의 고개가 푹 꺾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아니 할 말을 찾을 수 없다는 듯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영심은 재민 뒤에 서서 아들의 등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까 당당하게 소금을 뿌리던 그 손이 이제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소금이 묻은 어깨를 한번 탁 털고 기름이 젖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민 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점장. 네, 회장님. 이 직원 오늘부로 내 자산관리에서 빼줘. 그리고 인사조치는 자네 판단에 맡기겠으니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을 본점에 보고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지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어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회장님. 재민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잘린다는 건 그냥 직장을 잃는 게 아니에요. 금융권에서 징계를 받고 나가면 다른 은행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재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재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재민을 내려다보았어요. 아까 한이의 손을 하나씩 풀어내며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다고 했던 그 입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말을 뱉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저는 일부러 이름을 불렀어요. 아까 제가 이 청년을 총각이라 부르며 좋아했던 그때와 같은 이름이 돼 전혀 다른 온도의 호칭이었습니다. 자네가 아까 우리 한이한테 사과하라고 했지? 자네 어머니 말이 맞다고 했지? 그래, 자네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 급이 맞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니 급이 안 맞는 쪽은 우리 한이가 아니라 자넨 것 같구나. 재민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사람의 침묵이 카페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영심이 움직였습니다. 아까까지 벽에 기대서 멍하니 서 있던 영심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바닥에 쏟아진 기름이 영심의 무릎을 적셨지만 영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까 소금을 뿌리며 분수를 알라고 호통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기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치마에 들기름이 스며드는 것도 모르는 채 저는 조용히 발을 빼며 한 발 물러섰어요. 최 여사님, 저도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사모님이라 부르던 입에서 나온 건 거리를 두는 차가운 호칭이었어요. 아까 제 옷에서 흙 냄새가 난다고 하셨지요? 이 옷 더러우실 텐데 손을 떼시는 게 좋겠어요. 영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어요. 저는 영심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까 여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급이 맞아야 한다. 수준이 맞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사님의 급이 정말 안 맞는 것 같으니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겠지요. 영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한이를 울렸던 그 입으로 이제 자기가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가엾다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싶어 씁쓸했어요. 저는 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이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그쳐 있었고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이야. 응, 할머니. 이제 너가 할 말이 있지 않겠냐? 한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페 안쪽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돌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한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건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카페 안에 또 한 번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심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재민도 멍한 눈으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을 응시했습니다. 카페 정이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제 소유예요.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아니라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까 영심에게 모욕당할 때보다 훨씬 차분했어요. 영심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 적힌 이한이라는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어요. 아까 이 카페를 구석이라 불렀던 커피나 파는 애라고 비웃었던 그 입으로 이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서류와 한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일해서 마련해 주신 건물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죄송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이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평생 저를 보살펴 주신 할머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숨겼습니다. 한이가 재민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은 조용히 문을 닫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재민 씨, 한이도 호칭을 바꾸었어요. 재민 씨도 재민 오빠도 아닌 성까지 붙여 부르는 차가운 호칭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급이 안 맞아요. 당신이 말한 그 현실이라는 것, 이제 확실히 보이네요. 그러니 나가주세요. 제 건물에서 재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하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에 묻은 기름이 바지에 번져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모양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나는 진심으로 너를. 진심이요? 한이가 재민의 말을 잘랐어요. 한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지만 이번에는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인 사람이 제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시켜요? 진심인 사람이 옆에서 보따리가 짓밟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해줬어도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섰잖아요. 한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재민 씨, 당신의 진심이 그 정도라면 저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재민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이에게 닿지 못한 그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밟으며 영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영심이 뿌린 소금이 바닥 여기저기에 하얗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영심이 던져서 굴러갔던 바로 그 소금통이었어요. 안에 소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금통을 영심 앞에 가만히 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심의 눈앞에. 영심이 고개를 들어 소금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같은 짓을 되갚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사님, 나는 여사님처럼 사람한테 소금 뿌리는 일은 안 할 거예요. 그건 내 품위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이가 보고 있으니까 내 손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 바닥에 흩어진 소금은 치우고 가셔야겠지요. 여사님이 뿌린 거니까. 기름도 여사님이 엎은 거고. 영심의 눈이 떨렸어요. 기름과 소금이 범벅이 된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걸레를 찾는 눈치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았어요. 한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바닥에 기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외투에 안감에 들기름이 스며들고 소금 알갱이가 달라붙었지만 카페 안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까 이 여자가 제 보따리를 걷어차며 구질구질하다고 했던 그 자리를 이제 이 여자 본인이 무릎 꿇고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지점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지점장, 이분들 나가시면 문 좀 잠가줘. 그리고 본점에 전화해서 내 자산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준비해놔. 이 지점에 내 돈 한 푼도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최고 고객의 자산 이탈은 지점장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예요. 지점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이 지점의 부족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그건 자네가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렸어. 일단 이분들부터 보내줘. 지점장이 재민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재민은 힘없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한이를 돌아보았지만 한이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심은 기름 묻은 외투 소매를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까 들어올 때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흐트러진 머리카락, 기름에 젖은 무릎. 그게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카페 문이 닫히고 골목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지점장도 재민 모자를 태우고 떠났어요. 아까 그렇게 요란하게 들이닥쳤던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간 뒤 카페 안에 저와 한이 둘만 남았습니다. 종소리 한 번 없이 닫힌 문이 오히려 그 고요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한이가 제 옆으로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팔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안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한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기름과 소금 냄새가 뒤섞인 카페 안에서 한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커피 향만이 유일하게 따뜻했어요. 할머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건물 이야기도 할머니 이야기도 너가 미안할 거 하나 없어. 너는 네 힘으로 서고 싶었던 거잖냐.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 얘기를 했다면 저런 집안에 시집 갈 뻔한 거 아니야? 피해서 다행인 거지. 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까의 절망 대신 따뜻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기름 자국과 소금 알갱이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러운 것들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 카페는 다시 한이의 것이었고 저는 그걸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카페 정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바닥의 기름 자국도 소금 알갱이도 말끔히 사라지고 향긋한 커피 냄새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줄지어 놓인 화분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벽에 걸린 정성을 담아 진심을 전하다 액자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이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시 낡은 옷을 입고 시골로 내려갈 채비를 마친 뒤라 발밑에는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올라올 때 가져왔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보따리였습니다. 무거운 짐은 이미 다 내려놓았으니까요. 할머니, 고마워. 한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나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 사람을 돈으로 재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도. 저는 허허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저런 것들 일찍 치운 게 천운이요.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한이가 피식 웃었어요. 며칠 전 눈물 범벅이 되어 떨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보람이 다 갚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핸드크림 하나였어요. 한이가 제 맞은편에 앉지 않고 제 옆으로 와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 진짜 거칠다. 한이가 제 손등을 쓸어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흙물이 베어 검게 변한 피부, 갈라진 손톱,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가락. 한이는 그 손 위에 핸드크림을 짜서 정성껏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손등 위 주름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그 느낌이 간질간질하면서도 따뜻해서 저는 가만히 한이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 손에 누군가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잘 벌고 있잖아.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자. 한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요, 난 이 흙 냄새가 제일 좋아. 시골 공기 마시고 흙 만지면서 살아야 이 할미가 오래 산다. 한이가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제 성격을 아니까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어요. 그럼 내가 앞으로는 더 자주 내려갈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래, 그럼 됐다. 할미는 그거면 충분해. 저는 핸드크림이 발린 손을 펴보았습니다.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거친 피부가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질 리 없었지만 한이의 마음이 스며든 것 같아 손끝이 따뜻했어요. 한이야. 응.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꽉 차야 하는 거요. 네 속이 얼마나 꽉 찬 애인지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기죽지 말고 네 길을 당당하게 걸어. 한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팔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사랑해,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 엄마 아빠 대신 나 보살펴줘서 고마워.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쁜 찡함이었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나서자 골목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어요. 보따리를 들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한이가 손을 흔드는 게 느껴졌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그 아이가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돌아오면 다시 고추밭에 나갈 겁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져도 흙을 만질 거예요. 이 손에 묻은 흙이 한이의 밑거름이 되고 그 열매로 제 새끼가 웃을 수 있다면 저는 10,000번이라도 기꺼이 밭에 나가겠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무리 커도 아까 한이와 마주 앉아 마신 그 쓴 커피 한 잔보다 달콤한 건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보따리 끈을 어깨에 걸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흙 냄새가 배인 낡은 전대 지갑이 품 안에서 허벅지를 툭툭 쳤어요. 올라올 때와 똑같은 무게, 똑같은 냄새. 하지만 이 할미의 마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엄청난 자산가이지만 끝까지 고추밭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한 삶 대신 흙을 만지는 쪽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흙이 손녀를 키운 흙이니까요. 할머니들의 사랑이 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건 손주 먼저, 좋은 건 손주 먼저. 정작 본인은 달코해진 옷을 입으면서도 손주 앞에서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요. 정순 할머니가 끝까지 참았던 것도 결국 폭발했던 것도 전부 한이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견뎠지만 손녀가 우는 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소중한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손주들을 대표하여 대신 인사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